변호사님, 혹시 우리 이전에 만난 적 있나요? 내가 던진 그 질문에 그의 손이 멈췄다. 펜을 놓은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15년. 정확히 15년 전 나는 이 남자를 버렸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그는 내 남편의 바람을 증명하고 그 남자로부터 나를 지켜낼 변호사가 되어 나타났다. 알아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15년을 혼자 견뎌낸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첫사랑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 때문에 차버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구하러 온 거라는 걸. 결혼 15년. 사람들은 보통 15년을 하나의 구간으로 본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시간,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나오는 시간. 내 인생에서 15년은 그런 의미였다. 처녀에서 아내가 되고 아내에서 한 남자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 하지만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은 그 15년을 전부 부정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차갑고 회색 빛인 법률사무소의 대기실. 벽에 붙은 변호사들의 자격증과 경력을 적은 액자들이 나를 내려다봤다.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어디야? 왜 연락 없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 11시 46분에 왔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사실 어제 아침부터 그의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었다.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내가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으니까. 사실 시작은 평범했다. 결혼 초반처럼 흔한 실수였다. 스마트폰을 놓고 간 것.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울렸던 그 전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남편의 폰이니까. 하지만 계속 울렸다. 그리고 화면에 떴던 이름은 그의 직장 후배였다. 여직원.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 그 여자와의 통화는 100번을 넘었다. 낮 시간, 밤 시간, 새벽 시간. 구분이 없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명확해졌다. 결혼이 깨졌다는 것. 아니,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를 물었다.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모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변명도 설명도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나는 알아버렸다. 남자친구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회사 일이 겹쳐가지고. 아, 그럼 됐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를 따로 준비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대화를 멈췄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회사에서 자고 나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휴대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이혼 전문. 경력 10년 이상. 명성 좋은. 별점 4.8점. 후기는 8페이지였다. 모두 다 긍정적이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주셨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예약이 없어서 사흘을 기다렸다. 사흘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취소하려고 했다. 이혼이 맞는 결정일까?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의 숨바꾸는 전화를 하는 것을 한 번 더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월요일 오후 3시. 회색 건물 16층 법률사무소. 나는 손에 쥐고 온 노트에 정리해뒀던 모든 것들을 꺼냈다.
통화 기록, 카톡 내역, 그들이 함께 있었던 호텔 영수증, 증거들, 나의 절망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물증들. 고객님, 변호사님이 준비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 결혼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다. 사무실의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사무실 안에는 넓은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갈색 수염이 잔뜩 자란 얼굴, 검은 정장, 은퇴 안경. 그리고 그 눈. 그 눈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가 손짓했다. 차분한 목소리, 전문적인 태도, 마치 수백 번 해온 인사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숨이 얕아졌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얼굴이 많이 달라 있었다. 15년 전에 그는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진 청년이었다. 지금의 그는 단호함이 묻어나는 중년의 변호사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건 그였다. 의뢰인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뭔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현재에서 과거로,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내 이름을 말했다.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냥 사실적인 목소리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죄송한데, 혹시? 그가 안경을 들었다. 렌즈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눈을 더 크게 뜨기 위해서였다. 내 얼굴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였다. 아니. 실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경을 다시 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알아본 흔적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변호사님, 혹시 우리 이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펜을 놓은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15년 동안 내 기억 속에 살아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알아봤어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말이었는데도 마치 폭발음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길게 쉬었다. 이게 우연일까? 신의 장난일까? 아니면 정해진 운명일까?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15년을 건너뛴 첫사랑이 나타나다니. 그건 나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떨어지고 있던 날. 나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정말로.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그를 떠나보냈다. 그가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 나는 기뻐하지 못했다. 대신 불안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곳에서 그는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만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방의 작은 대학에 떨어졌다. 부족한 딸, 가난한 집의 딸, 우리 함께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을 나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나랑 있으면 안 된다. 거짓이었다. 완전한 거짓. 내가 원했던 건 그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저 먼저 상처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미리 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버림받을 때 덜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다. 15년이 지났다. 나는 그 미안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의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의뢰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이건 비즈니스였다. 감정은 배제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물론입니다. 그가 다시 펜을 집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여전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남편의 바람, 3개월간의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그리고 나의 절망감. 전문가로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했다. 질문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의뢰받으셨던 경우들이 좋은 결과를 봤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의뢰인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말, 변호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말.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이 있었다. 나는 느꼈다. 그가 날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변호사의 의무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더 있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다음 주에 또 뵐까요? 그때 구체적인 전략을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사무실의 문을 열려고 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지냈어? 가장 간단한 인사. 하지만 15년의 세월을 담은 질문이었다.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답했다. 글쎄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일주일은 길었다. 매일 밤 나는 그를 생각했다. 15년 전의 그 모습부터 법률사무소에서 본 지금의 모습까지.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지만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다. 너가 너무 일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나도 외로웠어. 그 여자가 그냥 관심을 가져줄 뿐이야.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설득했다. 아직 어린 딸과 아들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월요일 오후 3시 나는 다시 16층으로 올라갔다.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 이미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비서는 나를 보자마자 인사했다. 아, 상담 의뢰인분이시네요. 변호사님이 준비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일어섰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운 태도로, 아니면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그는 앉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책상이 있었다. 지난주 상담 후 남편분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전문가의 목소리. 그것이 그였다. 아니, 그것도 그였지만 그것만이 그는 아니었다.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엔 더 차분하게. 첫 번째 만남의 충격에서 벗어난 후였다. 그는 메모했다. 질문했다. 그리고 가끔 내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마다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증거물들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양육권입니다. 그가 펜을 놨다. 의뢰인분이 아이들을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아이들과의 시간, 여러 요소를 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남편의 바람보다 더 큰 공포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전문가인 그는 그것을 감지했다. 일단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그리고 직장 상황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을 관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보호자로서의 능력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감정적으로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아이들과의 시간, 직장 상황 개선.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여전히 관계 개선을 원합니다는 식일까요? 네. 그런 척합니다. 그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경험상 그런 남편들은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이들과의 접촉을 자주 하려 한다거나 의뢰인분을 모성의 부족으로 몰려고 합니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내가 너무 일만 한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안 가진다.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는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전망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다. 의뢰인분,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창문을 보면서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그 여자와 이미 깊은 관계인 것 같으니까요. 이건 남편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그리고 그런 남편들은 절대 쉽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 여전히 의뢰인분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정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그가 돌아섰다. 창문에서. 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의뢰인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책임감을 넘어선 감정. 나는 그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대신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남편분을 법원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전문가로 돌아가면서 아마 그것도 소용없을 겁니다. 남편분이 그 정도 결심을 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절차상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그것 이상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같은 공간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의뢰인분이 아닐까요? 법적 전략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다. 뒤에 남은 건 그의 한숨 같은 무언가였다. 법원 출석 통보장이 도착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다. 집의 거실에서 그것을 읽는 남편의 모습을 나는 냉정하게 바라봤다. 15년을 함께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뭐? 이게 뭐야? 조정? 그렇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쳤나? 지금 날 미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봐.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이들은 당신이 생각한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아직 아이들은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이 필요했다. 남편의 말을 꺾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부추겼어? 변호사?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가정을 파괴하라고. 제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선택이야? 이건 자살이야.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야. 양육비도 많이 내야 하고. 남편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변호사의 조언이 맞았다.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나를 협박하려고 했다. 경제적 공포로 월요일 법원. 나는 그보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서류들, 전략들, 그리고 차분한 얼굴. 의뢰인분이 왔네요. 네. 남편이 먼저 올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보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다. 혹시 남편분이 협박하거나 협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은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그 눈은 걱정하고 있었다. 나를 위한 걱정. 네.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도 이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먼저 피청구인인 남편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다. 판사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어서 가정이 소원해진 것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거짓이었다. 완벽한 거짓.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청구인인 아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변호사가 준 메모를 읽었다. 판사님,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변호사가 나섰다. 3개월간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호텔 영수증입니다. 모두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판사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남편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일어섰다. 그건 업무상 연락일 뿐입니다. 호텔도 회의가 있어서 호텔의 객실을 예약한 것입니까?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네, 하지만. 그리고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머무르셨군요. 회의치고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이 남자와 함께했던 15년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판사님, 이 정도면 부정행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조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본 판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잠깐, 우리 좀 얘기하자. 피청구인께서는 변호사분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다. 남편의 손이 떨어졌다.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변호사는 나에게 차를 권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입니다. 남편분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요? 아이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혹시 아이들 학교에 찾아간다거나 학원에 데려가려고 한다거나 이혼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현실적 조언. 다음 날 남편은 아이들 학교에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고 선생님이 연락했다.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자기를 버린다고 했대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변호사의 예측이 정확했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런 건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어떻게요? 일단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상담 기록을 남겨두세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의뢰인분, 이건 어려울 텐데요. 뭐가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정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런 진실로부터 알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아이들의 신뢰를 누가 먼저 잃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을 불렀다. 거실에 남편 없이 엄마가 너희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딸의 눈이 떨렸다. 아버지는 엄마를 속였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말을 마치기가 어려웠다. 아이들의 순진한 눈을 보면서 그런 관계를 가졌어.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 그럼 아빠가 나쁜 거야? 아들이 물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단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끝났을 뿐이야. 딸이 울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아니야, 소중한 우리. 이건 엄마와 아빠의 문제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아이들의 신뢰 싸움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아이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거부했다. 아빠는 엄마를 속였잖아. 딸이 말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아래에는 다른 문자가 있었다. 의뢰인분, 힘내세요. 그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그보다 깊은 무언가였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자지 못했다. 법적 절차는 계속됐다. 서면 작성, 증거 제출, 법원 출석.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나는 변호사를 자주 만났다. 사무실에서, 법원 앞에서, 그리고 때론 커피숍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줄을 그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과 닿았다.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 네. 나는 급히 손을 뺐다. 의뢰인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거짓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너무 오래 함께하니까.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을 때 변호사는 나에게 조언했다. 남편분이 합의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떤 합의요? 아마 아이들의 양육권을 아내분께 주는 대신 재산 분할을 줄이자는 식일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남편이 우리 인생을 망친 대가로는 너무 적어요. 변호사가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단호하신 모습 좋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서 눈을 돌렸다. 법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남편의 제안은 일주일 후에 왔다. 아이들 양육권을 다 주니까 재산 분할은 5,050으로 하자. 변호사가 그것을 읽었을 때 웃음이 나왔다. 이 남편분 정말 답답하네요. 의뢰인분의 나이, 경력,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건 남편분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요?
판사는 혼인 중 별거 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운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봤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가요? 네, 매우. 법정에서 판사는 변호사의 말을 따랐다. 청구인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재산 분할은 6,040으로 청구인 유리로 판결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회색이 되었다. 그리고 주택과 자동차는 청구인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이긴 것이었다. 법정을 나가면서 나는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길게. 당연합니다. 의뢰인분이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손이 내 미래를 지켜준 손이었다. 변호사의 손.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한강공원에서 나를 잡아주려던 그 손이었다. 저 다시 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이건 의뢰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요. 변호사가 웃었다. 네, 저도 그렇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 의뢰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15년 동안 너 생각이 얼마나 자주 났는지 몰라. 그가 말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는 날 잊어버렸겠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동안. 아니었어. 절대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남편과 있으면서도 자꾸 너 생각이 났어. 미안하고 싶었어. 미안함이 너무 커서 직면할 수가 없었어. 그의 눈이 젖었다. 미안해도 괜찮아. 너는 그럴 이유가 없어. 너는 내 선택을 했고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알았어? 내 변호사로 나타날 줄? 운명 같은 거겠지. 자주 생각했어. 혹시 어디선가 다시 만날까 싶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이번엔 잃고 싶지 않아.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것을 잡았을 때 15년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너 정말 괜찮아? 날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말하는 거야? 응, 벌써 다 풀었어. 그때는 너도 어렸고 겁이 많았을 거야. 난 그걸 이해해. 너무 쉽게 말해주지 마. 내가 목이 메어 말했다. 15년을 너 혼자만 미안함을 안고 있었잖아. 그걸 내가 혼자 못 풀었을 리가. 맞아. 못 풀었어. 그래서 더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지금 너를 다시 보니까 그 모든 고통이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가 내 얼굴을 쓸어내렸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있으니까. 그 말은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타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어때? 그가 물었다. 아직 엄마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렇겠지. 이혼도 힘들었을 텐데. 너 있잖아. 아이들의 변호사였어? 네. 내가 아이들을 설득할 때 너 생각을 했어. 너처럼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가 웃었다. 그 말은 너 날 좋아한다는 뜻 아냐?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얼굴이 곱아지는데? 정말. 하지만 나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도. 그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로 함께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서.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기대받기였다. 재산 분할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인가요? 내가 물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니요. 더 문제 있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분이 주장하기를 의뢰인분의 현재 감정적 친밀함이 아이들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의뢰인분과 저의 관계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아마 누군가를 통해 추적했거나 혹은 우연히 본 걸 겁니다. 어쨌든 이건 위험합니다. 왜요? 판사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게 밝혀지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분이 주장하기를 의뢰인분이 아직 이혼 절차 중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차 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맞았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관계를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다. 오래. 사실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저와 의뢰인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는 겁니다. 나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중립적이려면 저는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의뢰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남편이 진짜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나는 당신을 이기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뭐요? 이 항소를 꺾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는 이 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의뢰인분을 더 보호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것이 그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럼 다른 변호사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변호사로. 판사도 그런 변호사를 더 신뢰합니다. 언제? 내일.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제안이었다. 함께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 다음 날 새로운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 박 변호사. 그녀는 매섭고 정확했다. 남편분의 항소는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분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나를 쳐다봤다. 현재 남편분의 주장이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적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 후에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비록 가혹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반대편의 침묵.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고 동시에 나도 당신을 이기고 싶으니까. 뭐요? 이 항소를 뭉개고 싶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를 당신은 이혼을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엄마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게 당신을 진짜로 보호하는 방법이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항소 심리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개월. 길지 않아. 우리가 이미 15년을 기다렸으니까. 그 말에 나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었다. 나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다. 학교에 가고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변호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공개했다. 의뢰인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남편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판사도 그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는 나의 모든 행동을 평가했다. 아이들 학교 성적은 모두 상위권입니다. 심리 상담 기록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직장 상황은 변함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는 나에게 물었다. 현재 의뢰인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어떤 악감정도 품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으며 이제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판사가 직접 물었다. 남편의 주장을 반영한 질문. 현재는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거짓이었다.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항소 판결이 나왔다.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청구인의 아이 양육권, 아동 양육비, 재산 분할 비율을 모두 인정합니다. 남편의 항소는 완전히 기각되었다. 법정을 나가면서 박 변호사가 손을 잡았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가봐라고. 메모에는 카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친구네에 맡기고 그 카페로 달려갔다. 카페 구석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판결문을 들고 읽어봤나요? 그가 물었다. 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완벽한 승리예요. 당신의 승리입니다. 아니야. 너의 구조 덕분이야. 그가 판결문을 테이블에 놨다. 이 문장을 봐. 법원은 청구인이 혼인 중 아동 양육과 가정 경영에 주된 역할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경제활동도 해왔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했어. 이건 아주 드문 판결이야. 왜요? 보통 법원은 양쪽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판결하거든. 근데 이건 당신의 완벽한 승리야.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너 알아? 법정에서 당신을 본 판사의 얼굴이? 그가 웃었다. 당신이 증언할 때 판사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 그건 판사가 당신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야. 그건 당신이 도와줬으니까. 아니야. 나는 물러났어. 당신은 박 변호사 혼자서 그걸 해냈어. 당신의 힘으로.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혼자서 이겼다는 것. 그런데 이게 정말 끝인가요? 남편이 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판사의 판결 이유가
너무 명확하거든. 그가 나에게 커피를 건넸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해. 아이들의 양육과 양육비 외에는. 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당신은 자유야. 완전히.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아무 방해 없이. 너 정말 괜찮아? 뭐가요? 나와. 다시? 당신이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계속 너를 기다렸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하는 너를 사랑했어. 미안함 속에서도 살아가는 너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미안해하지 마라. 앞만 보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운명 같은 거겠지. 아니, 내가 만든 거겠지. 뭐요? 내가 그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이유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뭐? 라고요? 너를 검색했어. 몇 년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 그리고 3년 전 너의 이름이 나왔어. 뭔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부터 나는 혹시 모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진짜로? 진짜야. 그리고 1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지난달 너의 의뢰 전화가 왔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5년을. 그렇게 오래? 응. 너를 잃은 그날부터 나는 너를 다시 만나는 것만 생각했어. 어떻게든. 그런데 만약 내 의뢰가 없었다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너를 만났을 거야. 혹은 매일 너의 집 앞을 지나갔거나 혹은 영원히 그렇게 기다렸을 거야. 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너 정말 이상해. 알아.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건 당신도 알 것 같은데요. 그가 웃었다. 자, 이제 결혼하자. 뭐? 뭐? 결혼. 우리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돈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아직 천천히 하자. 아이들도 알게 해야 하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렇지?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판결문을 테이블에 놓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 모두. 남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였다. 그가 만난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남편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갔고 나는 과거를 정리했다. 6개월 후 변호사는 내 남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아이들도 참석했다. 엄마, 이제 이 사람이 엄마 남편이 되는 거야? 딸이 물었다. 응. 너희도 괜찮아? 네. 이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았어? 아들이 웃었다. 엄마 지키고 우리도 지켜주고. 그렇다. 그것이 그였다. 보호자, 구원자, 그리고 이제 남편. 신혼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15년의 시간을 건너뛴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했다. 그리고 두 아이도. 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 그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딸을 한쪽 팔에, 아들을 다른 쪽 팔에 안으면서. 한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야 해? 아들이 물었다.
글쎄, 자기 전에 책도 읽고 밥도 함께 먹고 그런 평범한 것들이지.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 평범함. 첫 저녁 식사는 서툴렀다. 아이들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나는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차분했다. 아이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딸이 대답했다. 근데 반 친구 남준이가. 그렇게 식탁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채워졌다. 밤이 되자 그는 아이들 침대 옆에 앉았다.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 뭐예요? 당신들의 엄마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진짜요? 응. 당신들의 엄마는 정말 어렸을 때 되게 용감했어. 한강에 뛰어들 뻔했고 밤하늘을 보면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했어. 그 사람이 아빠예요? 딸이 물었다. 응.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나를 사랑했어. 나는 문을 통해 그 말을 들었다. 복도에서 그리고 울었다. 좋은 울음.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아들이 달려왔다. 오, 대단한데? 뭔 상이야? 우등상? 그가 아들을 들어 올렸다. 우와, 우리 아들 천재네. 엄마한테도 보여줄래? 아들은 나에게 달려왔고 나는 그를 안았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그리고 그는 내 옆에 서서 가족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다. 6개월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 방, 우리 방, 거실, 주방. 평범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응. 나는 대답했다. 우리 집이 맞아.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다. 2줄. 그가 욕실에 들어왔다. 뭐? 이게 우리 아기가 생겼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정말로? 그는 나를 안았다. 3개. 우리 아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기. 응. 나는 울었다. 15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울음이었다. 행복의 울음.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희진이라고 이름 지었다. 희망의 희, 진실의 진. 희진아, 안녕. 그가 병원에서 처음 딸을 안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 여기 왔어.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들은 이모 손에 있다가 병원으로 왔다. 와, 진짜 우리 동생이야? 딸이 아기를 바라봤다. 응, 너희 동생이야. 나는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이야. 아들이 손가락으로 아기의 손을 만졌다. 아, 잡아. 아기는 아들의 손가락을 집었다. 아빠, 우리 아들 엄청 센데? 응, 강해야 형이지.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봤다. 너 정말 고생했어. 고생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야. 정말 처음. 내가 말했다. 15년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 그 사람과는. 그래. 이제부턴 다르지.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3년이 흘렀다. 희진이는 벌써 3살이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강공원. 우리는 벚꽃이 가득한 봄날 한강에 나왔다. 그곳은 15년 전 우리가 헤어졌던 곳이었다. 여기, 기억나? 그가 물었다. 응. 벚꽃이 떨어지던 날. 응. 그래서 내가 오고 싶었어. 우리 옆에는 아이들이 벚꽃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희진이는 나를 안고 있었다. 엄마, 꽃 떨어진다. 응, 예쁘지? 응. 그가 나에게 물었다. 후회해?
뭐요? 날 다시 만난 것 미쳤나요? 정말로. 내가 웃으며 말했다. 후회할 리가. 그래. 나도 그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저는 당신 덕분에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서로 구원하는 거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벚꽃은 계속 떨어졌다. 15년 전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지만 이번엔 우리는 함께였다. 에필로그. 법원의 대기실. 나는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검은 로브를 입은 한 여성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5년을 공부했어요. 이혼 변호사가 되실 건가요? 아니요. 가정법. 하지만 이혼도 많이 담당할 생각이에요. 왜요? 제가 이혼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누군가는 절대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리고 남편분은? 네, 그는 이미 최고의 변호사예요. 사무실로 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15년의 시간, 돈 때문에 떠나보냈던 첫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다시 만난 변호사.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만든 것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었다. 여보, 축하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일어섰다. 고생했어. 네. 나는 그에게 증서를 보여줬다. 우린 이제 둘 다 변호사네. 응. 그리고 부부고. 그가 나를 안았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이 문으로 들어왔다. 엄마 변호사 됐어요? 응. 엄마도 이제 변호사야. 우와, 엄마, 아빠 둘 다 변호사다. 아들이 환호했다. 이제 뭐해요? 희진이가 물었다. 글쎄, 밥 먹고 놀고. 그런 평범한 것들 말이야. 그가 답했다. 우리 가족답게.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